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한국의 부자 47만 명이다 라는 기사예요. 최고의 투자처는 주식이더라 라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한국의 부자가 47만 명. 부자의 기준이 얼마야?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건데 KB경영연구소의 이 보고서입니다. 이 KB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부자로 봤대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금융자산이라는 건 현금, MMF, 수표 등등 현금성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봤더니 전년 대비 3%가 올랐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냥 부자 아니고요. 초부자라고 얘기할 만한 300억 이상 자산가가 20%나 쑥 올랐다라는 거죠. 아하, 다들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많으니까 그걸로 올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은 주식이 부동산을 앞섰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들 주식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포모 공포에 영끌 20대 6만 명이 신용불량의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혹시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남들 다 주식으로 보는데, 남들 다 코인으로 보는데 나만 멍하니 있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영끌, 빚내서 투자한 20대 중에 6만 명은 이미 신용불량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투자는 내 능력 범주에서 해야 된다. 빚내서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누차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내란 특검 윤 계엄 목적으로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오늘 얘기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 내란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은 대체 계엄 왜 한 거야? 계엄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계엄의 목적이 자신의 반대 세력, 정치적인 반대, 여야 없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 대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커지는 통일교 논란, 여당 2차 특검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2차 특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를 여권에서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왜? 통일교 의혹을 빼면 2차 특검을 할 명분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수용을 하자니 이걸 수용할 땐 지방선거 국민에서 좀 역풍이 부는 거 아니야? 라는 여권의 좀 딜레마다라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어제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특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경찰이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2차 특검에 통일교 사안이 들어갈 상황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김범석 글로벌 기업 CEO로 비즈니스 일정상 출석이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7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쿠팡 청문회가 국회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좀 바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불출석 사유에서 이렇게 적혀왔다라는 건데 네. 이 비즈니스 일정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한 해명의 자리는 들어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이 뒤는 해변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 대체 왜 나왔느냐? 여기 지금 호주 시드니의 한 해변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밖으로 나오는 이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무려 16명이 숨졌는데 그중에 한 명은 또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기 좀 볼까요? 이 총기 난사 사건. 한 용감한 시민이 총기 이 용의자를 직접 제압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용의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었다라는 거죠.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나가 이 손으로 냈잖아. 네, 저기가 어디냐? 이제 호주의 본다이 해변입니다. 본다이 해변, 나 그거 가봤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총기 참사의 용의자 50살의 아버지 그리고 24살의 아들이라고 지금 현재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그런데 아버지는 이 현장에서 지금 사살됐고요. 24살 아들은 잡긴 잡았는데 이 관련사에 좀 중상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왜 했느냐? 범행 동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일단 호주의 경찰은 지금 이 해변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 1,000명 정도가 모인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이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걸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좀 범행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건 일단 현재까지는 좀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유대교인들을 겨냥해서 했다라는 한 총기 난사라고 한다면 이건 신념에 의한 범행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런 총기 난사 사건의 어떤 특징 자체는 정신적 문제에 의한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저게 유대교 명절이잖아요. 네. 1,000명 정도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교에 대한 어떤 증오, 반감 이런 거에서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신임에 찼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확신범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어떤 종교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이 살해 어떤 총기 사고까지 이루어질 정도 되면 그 어떤 정신적 결함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용의자 2명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면 이제 한 가족인데 그쵸. 서로 어떤 종교적인 신념도 같을 수 있고 뭐에 대한 어떤 분노도 같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족이 둘이 어떻게 보면 모의해가지고 저런 사건을 꾸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대교 저게 한우카가 유대교 비세 축제인데 네. 제2의 성전 재건 기념 명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반유도교 성향을 가진 그러한 부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뭐 조사한 결과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유대교 싫어, 유대인들 싫어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총기 난사까지 갔다고 한다면 뭔가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다만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렸죠. 여기 굉장히 관광지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뭐 부산 뭐 광안리 뭐 이런 해수욕장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쳤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명이 숨졌다고 말씀드렸죠. 부상자도 40명이나 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반대 세력 제거용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내란 특검, 윤 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오늘 발표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의 이 목적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다 라고 내란 특검은 오늘 잠시 뒤 오전 10시쯤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그간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었거든요. 그럼 여야 구분 없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김 여사 때문이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특검에서는 본인들이 수사를 하면서 본 면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진실인지 여부는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에 대해서 호응하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존재했고 특히나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탄핵을 남발했던 당시의 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응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란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 중입니다. 원래 내란 특검의 주요 목적은 내란 혐의뿐만이 아니라 외환 유치죄 부분을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특검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란 유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도발할 목적을 위해서 김정은과 통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좀 약하고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좀 끝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지금 이게 결국 재판에 이 결과까지 나와야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특검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김진욱 대변인님. 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시작한 이후로 아마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압박이 최종적인 트리거,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자신과 정적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려고 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모습들을 이 특검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것으로 정치적 입지를 바로 저희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돌려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안이 트리거는 됐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계엄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란 특검 180일 동안의 이 수사 시한이 이제 모두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24명을 기소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처음으로 기소를 했었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오늘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막을 내리는 오늘 또 바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국군정보사령부위원회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죠. 민간인인데 어떻게 이걸 넘겨받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이 3년이면 뭐 3년보다 좀 작게 나오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김광선 변호사님,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3년은 좀 형량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수첩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충격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때 일단 민간인이고 뭐 햄버거집 해동이랄지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맡은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정보사령관인데 마치 현 정보사령관보다도 훨씬 많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그 군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혐의 자체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수첩 내용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혐의에 따라서 구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구형도 뭐 사실은 아마 이제까지 물론 뭐 결심한 사건이 별로 없지만 징역 3년 구형은 아마 내란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는 가장 구형이 적은 구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뭐 오늘 2시에 선고가 되니까 네. 한번 형량을 한번 봐야겠죠.
네.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굉장히 많이 논란은 됐지만 사실상 이걸 기소하는 혐의로까지 연결짓기는 추가적인 밝혀진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처음에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사실상 지금 징역 3년 혹은 이보다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은 이 특검이 3개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병대 특검 그리고 이 내란 특검 오늘 이제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8일까지가 수사 시한인 건데 시한을 앞두고 불거진 게 바로 통일교 논란이었었죠. 근데 특검에서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 넘긴다라고 해서 경찰로 넘긴 상황인데 경찰이 이걸 잘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돌연 말 바꾼 윤영호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난항이다. 윤영호 전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 분명히 내가 여기도 주고요, 여기도 주고요, 뭐 어떻게 주고요, 복돈이라 그래 주고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선 정작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반대되는 얘기를 했느냐.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검찰에서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난 만난 적 없는데 만난 적 없는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곧 강제수사, 압수수색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여야 정치인 3명 천정공으로 불러서 현금 3천에서 4천 박스에 넣어서 방법도 나와요. 총선 잘 치르라고 격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8년 9월 전재수 의원한테 현금 4천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안 받으려고 해서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아갔다. 2020년 임종성, 김규환 각각 3천만 원씩 전달을 했다라고 특검에선 8월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한테 금품을 어떻게 줍니까? 세간에 이렇게 말되는 거 난 이런 의도를 제 의도와는 전혀 달라요. 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너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걸 말 전달이 아가 어를 살짝 왜곡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달라진 상황인 거거든요. 김상길 위원님. 네. 달라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의 이제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었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이었었던 것에 비추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물증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현금이 오간 건 특히나 그렇습니다. 현금이 네. 오가면 뭐 CCTV가 있거나 아니면 뭐 사진이 있거나 녹취가 있거나 아니면 기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뭐 추가 진술이나 보강 진술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런 네. 건데 가장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진술이 흔들린다면 수사가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 지금 제가 볼 때 얼마나 추가 보강 진술들을 받아내고 증인들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저 말의 신빙성이 전혀 없고 처음 진술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네.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추가적인 증거나 검증에서 밝혀된 부분이 적으니까 좀 이렇게 말을 뭐 바꾸면서 본인의 어떤 형량을 생각해서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진술한 것도 진술이고요. 법정에 나와서 한 재판 진술도 진술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 나와서 한 진술이 다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윤영호의 진술은 이제 신빙성이 없는데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처음에 돈을 줬다는 말이 옳은데 부인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돈을 준 건 맞다. 아니면 돈을 주지 않았다고 돈을 줬다고 했다 부인했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한 말이 맞느냐. 이제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재판정에서 한 얘기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네요. 그럼 김건희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행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이 특검에서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다 사실대로 돈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당 측근들 핵심들한테 돈 줬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야당에만 돈 준 건 사실이고 자기가 말한 것 중에서 여당 실세들한테 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 선택적인 문제잖아요. 허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윤영호 씨가 이제 재판 법정 이후에 네.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돈도 안 줬고 만난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돈도 안 받았고 행사에 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행사에 간 사실 통일교 행사에 간 사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윤영호의 특검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제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 부인하고 있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한 돈이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를 결과를 보면 경찰의 어떤 능력에 관한 거, 검찰이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어떤 향후 입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의 이 공은 재판부로 좀 넘어가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송곳과 면박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볼까요? 대통령이 달러 반출 수법을 알린 셈이다. 업무보고 생중계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이 달러 반출하는 수법을 공개적으로 알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건데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달러를 $4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세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삼선 전 의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굉장히 혼쭐이 났습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옆길로 새는 겁니까?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굉장히 혼쭐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학재 사장 어제 SNS에 다시 한번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책갈피 사이사이 뭐 달러를 넣는다는 이런 거 이거 사실 세관의 업무입니다. 인천공항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계장 검색 이거 하명 공항 마비됩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사실 생방송 중인데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하 책갈피 사이에 달러 넣어 갖고 가면 안 걸리는구만 하고 수법이 공개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아마 저는 후자 쪽이 더 강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이 외국환이 밀반출된 건을 적발한 게 네. 4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엔화가 한 98억, 또 달러가 88억, 원화가 한 64억, 결국 한 5, 60억 정도 되는 돈이 지금 외국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적발해내야 하는 것을 인천공항과 세관이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건데 그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무시하는 듯한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이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할 역할인가라고 저는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외국한들이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바깥으로 밀 반출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들을 막아야 할 책임은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관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업무 지시로서 얘기를 했다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외화 밀반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문제인 거지 대통령의 지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내용을 제가 봤는데 네. 아마 대통령이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금 야당 인사잖아요. 윤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책갈피에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인천공항 업무 중에 지엽적인 것 중에 지엽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할 때 계속 말을 자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말 몇 초 하지도 않는데 말을 이렇게 기냐고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능력이 없는 공항 사장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장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반박을 못하고 결국 이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책갈피에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를 네. 저는 뭐 그 대북송금 사건과 제가 뭐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시청자들 알아서 판단하니까 책갈피에 돈 갖고 나가는 것을 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단지 대북송금 때 특수하게 가져간 걸 알았지. 이렇게 가져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화물을 100% 다 검색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인천공항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수화물이 많고 그다음에 그 환승객이라든지 이게 많은 공항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이게 해버리면 가서 3-4시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 인천공항 자체가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계속 선정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선정되다 중간에 한두 번 안 된 적은 있지만 네. 이 인천공항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공항을 갖고 있어서 그 정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책갈피에 돈을 가져갈 수 있냐 없느냐 이 지엽적인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면박을 주고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을 자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위원님. 제가 좀 반론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실은 세관 감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학재 사장의 말에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비행기에 위험물질이 가는 걸 막는 것도 하지만 네. 세관에서 하는 그 외화의 밀반출 부분도 사실상 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탐지의 부분은 세관 쪽은 하지 않아요. 탐지된 거를 인계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팩트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계속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대통령이 좀 약간 과하게 좀 약간 불만을 드러낸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약간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자 보세요. 이학재 사장이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예요. 근데 임기 보장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독립적으로 갈 수 있게 임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낙하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근데 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그동안의 업무를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뭐 그러니까 감정을 좀 드러낸 건 문제지만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투명성을 증가시키면은 네. 그것이 오히려 범죄 수법을 알린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어 프레셔라는 게 굉장히 상호 감시와 남의 눈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고 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을 모든 가방을 열어본다로 이해하는 것도 공화 업무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 검색은요, 기술력에 의한 보안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열어보는 건 그거에 기반해서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김기흥 대변인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듣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네.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선의에 기초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한때 기자를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도구도 흉기나 둔기로 순환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장부터 속된 말로 압박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진하게 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란 거는 사실상 본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네, 김광삼 변호사님. 짧게 말씀드리면 책카페에서 돈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네. 인천공항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랄지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몰랐다고 해봐요. 모른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냐 있냐. 책갈피에 돈 가지고 가느냐 아는 것을 모르냐에 따라서 공항의 사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세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이게 많은 양의 돈을 갖다가 책갈피에 넣으면요, 밀도가 달라져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책갈피 좋겠습니다. 말고요. 배낭에다 지고 가도 잘 안 알겠습니다. 걸립니다. 다. 네, 지금 이거 지금 하나 얘기했는데 불이 붙었어요. 지금 저희 갈 길이 상당히 먼데. 네. 업무 보고에서 사실 이 얘기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업무 보고에서 이학재 사장 말고 이 사람도 사실 혼났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매립 완료된 게 한 40% 남짓입니다. 지금 매립해야 될 게 최초 목표 대비 60%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현재 매립한 거 대비 1.5배를 더 매립해야 된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기 비용이 얼마나 들고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 지금 이게 그런 면이 있죠. 전북 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새만금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겠죠. 네, 그 새만금을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에 만큼 그렇게 그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 나가자.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주권자들한테 헛된 희망이거나 아니면 실현이 거의 어려운 희망을 계속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이 그래서 네, 김의겸 전 의원이죠. 의원을 했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 의원이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3, 40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7조를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혼나긴 혼이 났어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이학재 사장이 혼날 때랑 또 여기가 혼날 때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고요. 다르게 보시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실제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저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업무 보고라는 것이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몇 개 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업무 보고를 이렇게 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를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함께 보고드리고 공유하고 그러는 자리 속에서 과연 지금 이 공공기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맡고 있는 장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그 미래 비전에 충분하게 부합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관장들의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송곳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떤 그 전임 정권 또는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 이런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좀 너무 얕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짧게. 제가 새만금을 좀 아는데 네. 새만금 개발 희망고문 아닌가? 이 대통령의 이 말씀은 제가 볼 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새만금을 가지고 중앙정치도 마찬가지고 지역정치도 마찬가지고 이걸 볼모로 삼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호남 또는 전라북도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왔고 네. 이게 항상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 40% 정도밖에 매립이 안 됐어요. 그 실질적으로 있던 청사진이 3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새만금의 청사진만 정치인들이 계속 제시하면서 이걸 선거 때마다 다 써먹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이거에 대한 지적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아까 한 1, 2분 전과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 지적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송곳으로 봐야 되냐 면박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날 지난 금요일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이걸 혼이 났다고 봐야 되는지 지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 같이 확인해 보고 오실까요?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걸? 환빠 논쟁이라고. 한당국이 예.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게 뭐 다 정확하고 이거는 맞고 틀리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소위 제2야사학자들하고 협력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의제는 아니죠.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장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환단고기가 뭔데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환단고기가 뭐냐? 그러니까 고대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부분도 다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뭐 환웅에서 단군까지 쭉 이어지는 과거 우리 이 역사, 이 한민족의 얘기가 이 고대에서부터 쭉 기록이 돼 있는 걸 환단고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뭐 믿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통 환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환빠 논란이 있죠라고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 의견이 아니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한겨레 3면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꺼낸 환단고기 논란, 학계도 야당도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환단고기가 역사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 누가 했느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 개혁신당 대표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위작입니다. 1991년 이전에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고고학적 증거랑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데
환단고기가 만약에 역사라고 본다면 이건 반지의 제왕도 역사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상일 위원님, 네. 이 환단고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환단고기와 역사 이것은 좀 약간 구분은 좀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족적 자긍심이나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교훈을 삼아야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보다 모범적인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환단고기가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부각시키기 위하신 어떤 의도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뭐 문헌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학자에게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라라는 식의 말씀이 돼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겨레 신문의 어떤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저는 뭐 틀리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화와 역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네, 매일경제기사.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환단고기 역사관에 이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환단고기 그게 역사라고 이거 역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 역사관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직접 김남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근본적인 입장 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가 돼서 지금 확립되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 의식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사관에 동의한 게 아니다. 이거 연구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는 게 김남준 대변인의 얘기인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근데 이게 관심 없습니까? 이런 거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통령실이 해명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동북아 역사재단 입장에서는 하란 얘기인가라고 생각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중요한 거구나 좀 찾아봐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대통령의 말이 그냥 나올까요? 역사관 그런 가치관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환단고기는 위서라고 많이 돼 있고요. 논쟁 중이지도 않습니다. 뜬금포입니다. 사실 환단, 환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그런 논쟁 중인 것도 아닌데 이슈를 만들어서 신화적인 부분을 역사로 끌어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강요한 건 아니다, 동의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환단고기가 꽉 차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는요 주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증산도 계열의 특정 종교에서는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는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를 특정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을 때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는 강력한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굳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냐? 근데 이게요. 우리가 앞서 다뤘던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처럼 이분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 임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내 편을 좀 갈라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생방송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논란이 되는 건지 전엔 없었는데 이번에만 있었던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공개가 됐고 전 국민이 알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업무 보고 앞으로도 계속 생방송으로 다 중계할 겁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죠.
오늘은 업무 보고가 없습니다만 내일부터 이번 주 쭉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복지부, 식약처, 문체부, 권익위, 수요일 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기후부 등등등, 목요일, 금요일까지 쭉 이번 주 내내, 오늘을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업무 보고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건데 추가 논란이 더 나올지 아니면 불식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개파 없다는데입니다. 개파 없다는데 기사 보시죠. 단합대회 당원의 날 정청래 큰절하자 반청파 사퇴하라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 주말, 지난 주말 이 민주당 당원의 날이었습니다. 한 70년쯤 됐다고 하죠. 당원의 날인데 당원의 날 행사에 정청래 대표 보시는 것처럼 큰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 영상을 확인해 보실까요?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을 지켜준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나가실 때마다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죠? 박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 국가입니다. 피와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주신, 그래서 마침내 그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수원을. 네, 영상 보면서 참 묘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보유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연단에 올라가는데 정청래 연호와 이재명 연호가 한 번씩 번갈아가 아니라 동시에 나오고 있죠. 우리 목소리가 더 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큰절까지 했는데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지금 오히려 뒤에서 팻말은 사퇴하라라는 팻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개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청, 대결, 구도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글쎄요, 개파까지 갈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층이 있어요. 그 지지층은 지금 현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행보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본인만 부각시키는 행보이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어떤 성과가 가려진다라는 불만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인식을 하고 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고 본인에게 기회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렇게 하신 다음에 또 대통령과 좀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본인이 너무 부각되는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저거는 오히려 또 더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명청의 어떤 그런 이 긴장감이 분명히 있죠. 그 긴장감이 아마도 당원의 날에 이렇게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마침 또 오늘이 김준욱 대변인님. 오늘 보니까 중앙위가 또 열립니다. 지난번에 이 당원 1인 1표제랑 같이 올라갔었던 게 지성 공천룰이었었거든요. 요게 오늘 다시 또 중앙위가 열려요. 지난번에 부결돼서 이거 정청래 리더십의 스크래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 의결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은 의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중앙위에서 2표 차이로 이 사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찬성률의 당시에 부결은 됐습니다만 찬성률이 한 70%대에 이르렀는데 다만 투표를 좀 했던 사람들이 좀 중앙위원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1인 1표제에 대한 그 투표가 아니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 경선 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이견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안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중앙위에 올라올 지선 공천홀 관련은 아마도 통과가 될 거다. 1인 1표제는 오늘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명청의 대결 구도가 있니 없니, 이게 존재하니 아니니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다만 여기에서 또 엿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네, 서울신문 같이 보겠습니다. 명청 대결 말라는데 기사 같이 볼게요.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명청 대결 말라는데 버르장머리 인격모독 벌써 과열이 됐다라는 거죠. 왜? 이 지금 출마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출마자들 사이 유동철 당협위원장과 문정복 의원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유동철 이 당협위원장이 친명이죠.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 정청래 대표의 독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문정복 의원이 내가 나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천둥벌거숭이한테 닭이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를 들은 유동철 위원장, 정치적 예의를 저버린 폭언이다. 발언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거예요. 김상일 위원님. 네. 이게 약간 과열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것이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지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표는 뭐 좀 보조를 맞춰가려는 만약에 상황이라면 네. 출마자들도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언행을 해줄 수 있는 게 맞는데 눈앞에 자기 이익이 크다 보니 지금 그런 분위기인지 아닌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후보자들께 드리고 싶고 후보자들께서는 그런 것이 대통령과 당대표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지지층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실제 갈등 구도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후보들이 이걸 더 크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다. 자제해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이게 자제가 될지 더 커질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입니다.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글로벌 CEO라 바쁘다는 김범석 쿠팡 청문회 안 나온다라는 거죠. 내일 모레 있을 쿠팡 청문회 국회에서 분명히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 내용 좀 같이 볼까요? 먼저 김범석 의장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일정,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못 나옵니다라고 냈어요. 근데 김범석 의장만 부른 건 아니죠. 이번에 이 교체된 대표이사 이 대표 박대준 이 대표도 전 대표죠. 이제 저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의 입장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적인 사유로 부득이 출석이 불가합니다. 저는 그만두었고요. 건강도 안 좋아요. 라고 박대준 전 대표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한승 전 대표는 저도 대표이사를 그만두었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미국에 지금 있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한승 전 대표이사도 못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르는 사람마다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부른 사람마다 못 나온다고 하는데 이 청문회 과방위에서 열리죠.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쿠팡 침해 사고 책임 3인방
출석하라. 이거 나 용인 못합니다. 개인적 부출설 아니에요. 국민 무시 국회 기만 이 사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김광석 변호사님 네.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좌시하지 않으면 또 방도가 또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고요. 일단 이제 뭐 관계 구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결과적으로 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고발에 관한 처벌. 특히 이제 고발. 김범석 대표는 지금 3명 중에서 현 대표는 김범석 대표잖아요. 사실은 이게 김범석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관계랄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맞죠. 근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글로벌 뭐 CEO 관련해 가지고 뭐 비즈니스 일환으로 못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그 비즈니스 일정 과정은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실 또 김범석 대표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또 처벌하고 조사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방법이 없게 되는 뭐 기껏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자체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인이라 가서 데리고 올 것도 아니고 결국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굉장히 많이 국회에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나온 사유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2015년 농구하다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끊어졌나 뭐 늘어났나 아무튼 농구하다가 다리가 다쳤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못 나왔고요. 2016년에 미국의 본사 업무가 바빠서 20년에도 바빠서 일이 안 바쁜 날은 없죠 사실. 그리고 지난 1월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돼서 10월엔 출장이 있어서 어제 낸 건 비즈니스상 바빠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유 없는 무덤이 없죠.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본인은 미국 시민이고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모든 것들은 바지 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쿠팡에 관련해서 처음에 이 일이 1,300만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쿠팡 탈팡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유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기형적인 시장 독점 구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쿠팡이 시작할 때 2010년도에는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본다면 유통법을 만들면서 대형마트 관련해 가지고 월 2회 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일을 못하게 했죠. 그 틈바구니를 어떻게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때 영향력을 굉장히 배가시키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급등세를 급성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 문제라도 이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를 선뜻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뒤늦게 후행적으로 이제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은 골목 상권과 어떻게 보면 전통 시장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기형적인 시장 독점 구조에 놓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할 테면 해봐라 너희들은 탈팡 못하지 이런 상황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릇된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결국 독점 구조 때문에 지금 그거 믿고 아무리 나오라고 얘기해봤자 안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거 다 김범석 의장의 계획이었습니다.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대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김범석 의장 목소리는 어떻지? 저기 열심히 찾다가 이 목소리를 찾았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Really understand the company, how it's evolved and how it'll continue to evolve, is to understand our mission statement. We have a unique mission statement that drives everything we do. It's to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wonder,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네, 요지는 이거예요. 쿠팡 없이 사람들이 못 살게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목표 어쨌거나 달성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용자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더 늘었다라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쿠팡 못 끊어. 계정 유출에도 이용자가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기업 목표로서는 지금 김범석 의장이 한 얘기가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측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쿠팡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적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유연하게 너무 약하게 조치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 그 보통 매출의 3% 정도까지를 과징금으로 이렇게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0%까지 아주 엄단하겠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 그 기업이 그 일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강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김범석 의장의 경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또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시기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징벌적 과징금이 정말 징벌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해야 과징금의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김범석 의장 이번에도 결국 내일 모레 있을 청문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느는 건 이건 누구 탓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메시입니다. 메시가 왜 등장했지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인도 팬 난동을 부른 메시의 20분 투어입니다. 메시 때문에 인도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온통 다 지금 축구장 안으로 막 난입을 했죠. 이게 다 메시 때문이다. 이 상황 잠깐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시죠. In the city of joy for the second time. These fans cannot wait. Second time in the city of joy. The excitement. I'm excited. I'm sure you too are. You can hear Messi and Messi and it's a once in a lifetime moment. It's like a dream that you see in the wildest of your dreams. And I went to Argentina and कहीं मत जाइए क्योंकि अभी और काफी ये देखिए टिकट 10 आदमी लोग क्या करने आएंगे हम लोग पब्लिक मतलब बेवकूफ है बंगाल में देख लीजिए 10,000 रुपए का टिकट है 12,000 रुपए का एक शक्ल नहीं देख पाया उनका हम लोग लास्ट फ्राइडे ओनली वी गॉट मैरिड सो हम लोग सोचा मेसी जब आ रहे हैं तो अभी हनीमून छोड़ देते हैं अभी यही इम्पोर्टेंट है 네, 결혼을 막 했는데 신혼여행을 안 가고 메시 경기를 보러 오는 그 정도의 열의를 지금 인도에서는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은 분명 45분을 뛰기로 하고 왔는데 20분만 뛰고 일찍 가버렸다. 그래서 난동이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일단 약속을 못 지킨 건 분명히 또 잘못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김상일 위원님, 네. 우리는 호날두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출장을 안 등장도 안 했죠. 했는데 저게 네. 등장해서 20분 뛰었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저기 난동이 벌어져.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김범석 씨나 네. 호날두, 메시 전부 다 네. 감사함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내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글로벌 CEO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글로벌 스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는 바탕이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그냥 놔두고 계속 박수만 쳐줘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가 날 때마다 저는 언론에서도 네.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한 게 왜 부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인들의 책임감은 어떤 것인지 이런 보도나 뭐 논평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다른 또 자라나는 스타들, 자라나는 글로벌 CEO들은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그런 소비자나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더 느끼면서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다 이 감사함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이 속이 상하고 이제 화가 날 수도 있는 게,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날 입장권이 3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돈. 근데 이게 문제는 입장권 가격이 최고 18,000루피, 우리 돈 3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인도 근로자 평균 월급으로 치면 한 72%에 이르는 액수라는 거죠. 월급 내고 메시 보러 왔는데 한 달 월급 다 통틀어줬는데 반밖에 못 봤어. 내 월급 반 어디로 간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사실 고소고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기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거 자체는 이제 메시에 대한 사기가 아니고 네. 저 회사를 주관한 그런 행사 업체에서 입장권이 최고 한 3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도의 어떤 경제 수준이랄지 그런 거 보면 엄청난 비싼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돈을 주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시가 경기에 뛸 것이다, 이런 홍보를 보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행사업체에서 일종의 그 티켓 판매하면서 거짓말한 거고 기망을 한 거죠. 그럼 이건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30만 원 뭐 개별적으로 뭐 이게 소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집단 소송처럼 네.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건 이제 관에서 개입을 해서 돈을 다시 나눠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해결이 깔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메시한테 직접적인 소송은 안 되고 중간 뭐 이 행사 소속사나 뭐 이런 데에서 아마 소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소송 가지 마시고 알아서 좀 나눠주세요라고 좀 말씀을 하시대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